나눠드렸던 거 해설을 해드릴 건데, 초점은 제가 감히 짝대기를 끊는 게 좀 죄송해서 그냥 눈으로만 봤어요. 그냥 이 정도 실력을 갖고 계시구나. 근데 사실 한 주밖에 안 지나서 그냥 쓴 거 자체가 좀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결과를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현금 과부족이 명중률이 높았다. 제가 잘 알려드려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시험 준비할 때 그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하나만 제대로 하자. 그러면 시험이 만약에 50일 남았으면 50가지 주제를 마스터할 수 있단 말이죠.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하루의 힘을 무시해서 좀 그런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공부를 좀 잘하려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험을 좀 많이 봐서 도가 좀 텄는데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어쨌든 뭐 계속 반복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외우고 뭐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공부를 좀 잘하려면 메타인지라는 게 있는데, 메타인지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하는 건 아시죠? 알아차리는 건데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땐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시험을 공부하는데 막 A, B, C, D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하다가 A 이건 확실히 알겠어. 그럼 A를 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B를 보는데 이건 내가 모르겠어. 이거는 시험 보러 가서 100분을 줘도 난 못 풀어. 그러면 이건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의 지와 무지의 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 시험 봐요. 그럼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당연한 말이죠.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시험장에 간다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시험장 가서 확인해요.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경험을 하게 해드린 거예요. 나 이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좀 이제 위기감을 느끼셨죠, 살짝. 그럼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 시험장의 압박감이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아는 방법이 복습밖에 없어요. 복습입니다.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왜 여러분이 복습을 안 하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들었다고 할게요. 첫날에 A를 배웠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됐죠? 근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A를 듣고 이해가 잘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건데, 그건 제가 설명을 잘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맞잖아. 그냥 제가 잘했으니까 그러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해요. A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난 A를 듣고 잘 기억했다라고 기억해요. 아닌지 생각해봐요. 맞죠? 그러고 넘어가. 난 A를 잘 이해하는 나만 생각하고 넘어간다고. 근데 그건 제가 잘하는 거지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니라고. 끄덕이는 건 저도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해했나? 하고 혼자 A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리고 풀어보고 이해는 잘했는데 손이 안 가네? 그럼 이거 무지의 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신경을 쓰고 내일 A를 또 봐. 깨지면 또 모레 또 봐. 그럼 이걸 맨날 하면 정복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그러니까 참고로 어떻게 하냐면, 저는 범위가 진짜 넓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참고 삼아서 설명드릴게요. 부가가치세 공부를 하면 챕터가 5개 있거든요. 전 다 주관식이에요, 문제가. 그럼 여기에 뭐 한 챕터당 문제가 막 10개짜리도 있고 20개짜리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날에 하나씩 이렇게 해요. 그럼 5일 걸렸죠? 그리고 각각 문제가 막 몇 개씩 있다 그랬죠? 그러면 첫날은 또 어떻게 하냐면 1번 적혀있는 거 다 풀어요. 1번, 11번, 21번 다 풀어요. 하루에. 둘째 날은 2번으로 끝나는 거 다 풀어요. 그럼 10일이면 한 바퀴 또 돌았죠? 그거 끝나면 이제 1번, 10번을 하루에 풀어요. 그리고 2번, 9번을 하루에 풀어요. 그럼 5일이면 또 한 바퀴 돌죠? 그럼 언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걸 하루에 봐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면 합격이에요. 논리상 하자 없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합격해요. 근데 저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세무사 시험이라서. 그러니까 합격점이 60점이거든요. 실제로 40점인데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험이 어려워서 꽈락이 40이거든요. 꽈락만 넘기면 합격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체크하려고. 그리고 그걸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조지면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시험 보러 가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저도 회계 처음 배웠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산회계 1급으로 저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는 기출문제 30개 보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했어요. 난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30개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가면 되는데, 근데 아무 생각 없으면 합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그걸 여러분이 혼자 생각하기 힘드니까 알려드린 거예요. 쪽지 시험 보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반은 다 합격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보면 좀 힘드시려나? 아니에요. 그럼 안 나오시면 되잖아요. 영상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아 근데 이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신념이 그거예요. 시험 볼 때 그 생각을 해요. 저 이번에도 시험 응시할 거거든요. 기업회계 1급. 근데 저는 그날을 생각해요. 시험 보고 나올 때. 시험 보고 나올 때 내가 무슨 표정 짓고 있을까? 그럼 만약에 그때 내가 시험 볼 때 그 모르는 문제 나오잖아요. 놀았던 날이 딱 주마등처럼 떠올라요. 아 그때 한 자라도 더 볼 거야. 근데 그거를 그때 생각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보자 뭐 그런 거죠. 좀 풀어드릴게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복습의 중요성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스펀지처럼 쫙 빨린다니까?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확실히 잘 들어올 거예요. 그냥 들었을 때보다. 그러니까 저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솔직히 1번, 2번은 다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왜 어렵냐면 독해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사회생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네? 이런 경우 있죠.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1번은 자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문제 푸는 방법. 10월 1일에 로베전자한테 3천만 원을 대여했다. 하나씩 체크할게요. 자 대여를 했다라는 거는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맞죠? 그럼 내가 10월 1일에 3천만 원을 빌려준 거죠. 그럼 내 돈이 나갔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맞죠? 그리고 그럼 이자를 받아요, 줘요?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야, 돈 빌렸으니까 이자 내놔 라고 해야 되죠. 근데 10월 1일부터 대여가 시작됐죠. 그리고 오늘은 결산이네요. 결산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오늘 12월 31일이네요. 맞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풀면 좋겠죠. 자 10월 1일에 대여가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한 사이클이 9월 30일까지죠. 이렇게 돼서 이자를 받으면 끝나잖아요. 하지만 회계는 12월 31일이 더 중요하죠. 결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끊어버려야 되죠. 나 보고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는다라는 건 아셨죠? 그러면 이자 1년치 이자 구해볼까요? 3천만 원 곱하기 7%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천만 원이 원금이죠. 여기에 7%가 이자죠. 그리고 이건 1년치 이자죠. 그럼 우리가 10, 11, 12, 3개월 버텼죠. 그러면 이 중에 12개로 쪼갠 것 중에 3개 정도는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발생주의니까. 그래서 요거를 12개로 쪼개죠. 그래야 한 달치 이자가 나오니까. 그리고 3개만 붙이는 거죠. 이거 구하는 거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12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럼 뭐 이 금액은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거 계산기 치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못 떠올리잖아. 이게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산기는 느리게 쳐도 상관없어요. 떠올리는 걸 빨리 떠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죠? 52만 5천 원인가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자에 대한 권리가 52만 5천 원이죠?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적는 거죠. 이자 수익이다.
근데 돈 받는 날이 아니죠. 그럼 그냥 혼자 우기죠? 이거 수익인데 아직 못 받은 것 뿐이야. 미수 수익 5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익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좀 편하겠네요. 그래서 수익 잡고 자산입니다. 자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를 공들여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시간을 많이 안 들여서 그렇긴 한데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무제한으로 공부할 때가 참 좋은 거구나. 시험에선 시간을 안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평소에 연습을 천천히 해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됐고요. 2번이 좀 더 어렵죠? 2번이. 그리고 사실 제가 어려운 문제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뭐냐면 다 여러분 같은 반응 보일 거예요. 근데 막 쉬운 것들은 제가 여기 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요. 어려운 것만 냈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2번 풀어봅시다. 2번. 저는 이거 잘하려고 뇌 구조를 바꿔야 된다까지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 2번을 보시면 화재보험료 1년치 화재보험료가 360만 원입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1년치를 먼저 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선불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후불 같은 경우는 후불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10월 1일에 돈 빌려주고 그럼 9월 30일에 돈 받아야지 이러고 끝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회계 처리하냐면 이때 보통 예금 3천만 원 나가는 회계 처리만 하고 끝낼 거란 말이에요. 맞죠?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고 끝.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죠, 이자는. 그리고 12월 31일이 되니까 회계가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야, 너 이자 때문에 얼마 벌었어?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있긴 있네 해서 미수수익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후불은 첫날에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지난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불은 어때요? 여러분이 이때 3,600을 납부하죠. 날짜를 5월 1일로 바꿀게요. 그러면 보험 1년치라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5월 1일에 3,600 보험료를 납부를 했죠. 그럼 여러분이 돈을 실제로 주니까 이 보험료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원래는 제가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학원비 먼저 내면 성급 비용으로 자산이라 그랬죠? 그리고 수업 들을 때마다 비용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때 3,600을 했을 때 자산으로 할 거냐 비용으로 할 거냐가 언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선불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선불이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 2번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냐면 지금 내가 화재 보험료를 내고 있네? 그러니까 좀 이제 배경 지식까지 있으면 좋은데 보험료가 있고 보험금이 있는 거 아시죠? 보험료는 내가 요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은 그 보험 대상이 됐을 때 타는 게 보험금이고, 그러니까 보험료 자체로 내가 낸다는 걸 알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는 구조상 먼저 낼 수밖에 없죠. 사고 터지고 보험료 내면 뭔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낸다. 그러니까 성급 비용이다. 이걸 먼저 떠올리면 제일 좋지.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성급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때요? 보험료 제조 경비 이거 표시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험료를 낼 때 자산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얘는 회계 모르는 애라고 지금.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는 사람들이 다 원칙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똥 싸놓고 갔으니까 여러분이 고쳐야 되죠 지금. 자, 그러면 얘는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5월 1일에 회계 처리. 5월 1일에 보험료 3,600을 다 납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고 해볼게요. 여기 써있네요. 그리고 연습하실 때
꼭 이 답만 맞춰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붕괴도 그냥 써보세요. 다 연습이 되니까. 나중엔 그게 머릿속으로 돼요. 지금은 손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5월 1일에 했었던 거죠. 아, 그럼 5월 1일 붕괴를 해놓고 이제 한마디 좀 평가도 해보는 거죠. 얘는 회계를 잘 모르는 애구나. 내가 바로 잡아줘야겠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은 5월 1일에 보험료를 내셨고 12월 31일에 결산을 치고 있죠? 그러면 몇 개월의 보험 혜택을 받았는지를 계산해야겠네. 결국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구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럼 구하는 법 알려드렸죠? 5월 1일이니까 앞에 4달 있고 지금은 8달 이렇게 구하는 거였죠? 그러면 8달이야. 이게 12개월 분인데 그러면 뭐 방법이 한 달치를 쪼개 놓으셔도 되죠? 3,600을 그냥 12로 나눠 놓으셔도 되고 한 번에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원래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는 3,600 곱하기 12분의 8인 거죠? 이게 비용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8개월치만 잡혀야 되잖아요. 난 비용을 8개월치만 잡아야 돼. 왜냐면 8개월만 지났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12개월치 잡아버렸죠? 비용을.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얘만 남기면 되는 거죠? 이게 얼마지? 2,400인가? 그럼 우리는 비용을 2,400을 인식해야 되는데 3,600을 인식하고 시작했어. 어떻게 해야 2,400이 남을까? 였죠? 3,600을 잡았다. 근데 알고 보니 2,400이다.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 수정 같은 문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2,400이 되겠어요? 1,200을 빼줘야지. 그래야 2,400이 남죠. 그래서 이걸 고치는 거예요. 얘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잘못했었네. 뭐 내가 아닐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1,200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 비용의 소멸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계산을 해서 구한 건 2,400인데 여기에 2,400이 없죠. 3,600에서 2,400을 뺀 걸 적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서 그래요. 이건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빠꾸시켰다. 비용을 내가 너무 많이 잡았네.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면 사실 이건 약간 수익이랑 느낌이 비슷해지거든요. 같다고 보셔도 돼요. 비용인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수익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왜 좋지? 쓴 줄 알았는데 안 썼으니까. 그럼 이 돈은 내년치를 미리 낸 거였구나. 성급 비용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절대 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차분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장에 갈 때는 그 문제마다 시간 배정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번, 2번은 솔직히 저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단 집중력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신 놓으면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시간을 한 2, 3분 쓰더라도 난 풀겠다. 그냥 풀면 안 돼요. 그냥 얘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니까 시간 할애해서 정확히 풀어야지 이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똑같이 배정하면 1분 지났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계속. 아시겠죠? 마인드 컨트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뭐 원래 그 4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냥 뭐 시험에 나온 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산도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건 따로 해보시고요. 3번은 다 맞히셨더라고요. 대충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3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4번은 역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원천징수세 77,000원 있죠? 이거
선납세금이랑 예수금이랑 헷갈립니다. 100%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저는 막 어떤 책을 봐도 개정 과목부터 쫙 써 있거든요. 저는 개정 과목을 따로 외우려고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상황 판단. 그리고 저는 실제로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보험료 내는 거 뭐지? 왜 내지? 뭐 이런 것들 다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그러면 원천징수의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자, A가 B한테 돈을 줍니다. 원천징수를 왜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A가 B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B는 수입이 생겼죠. 그러면 이걸 국세청이 봐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국세청 기분이 어떨지. 기분 좋아요. 얘 돈 벌었네? 세금 달라고 해야겠다. 근데 얘가 개인이네. 국세청은 애가 타기 시작해요. 얘는 나한테 세금을 내야 할 텐데 세법을 몰라요. 아, 세법 모름. 어떡하죠? 국세청은 큰일 났어요. 얘한테 가서 달라고 해봤자 뭔 소리야 하고 쌩깔 거예요. 그럼 얘한테 가서 말해요. 야, 네가 돈 줄 때 쟤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계산을 해서 빼고 줘. 빼고 줘버려. 그리고 그걸 날 줘. 자, 그럼 이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4번 문제 보시면, 그러면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보통예금 계좌를 확인했어요. 여러분 지금 통장 봤죠? 통장을 봤는데 이자가 들어왔네?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통장을 봤는데 이자가 들어왔대잖아요 지금. 내가 이자를 받았구나. 근데 원래 개인인데 이자는 뭐 예외라고 했죠. 그럼 내가 지금 누구예요? B인 거예요. 내가 돈을 받고 있잖아 지금. 그대로 적어볼게요. 나는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50이 다 들어왔을 리는 없죠. 이제 아시겠지만 50만 원 이렇게 찍혀 있지 않죠? 42만 3천 원 이렇게 찍혀 있겠죠? 네, 그거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42만 3천 원밖에 안 들어왔지? 이건 세전이고 이건 세후죠. 그러면 세전, 세후 사이엔 세금이 있죠. 그럼 그 세금을 왜 얘가 빼고 줬을까? 내가 대신 내줄게, 국세청에. 어차피 너 내야 되잖아.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A는 50만 원을 주기만 하면 되죠. 누구한테 주는 거 상관없죠. 그래서 주인한테 42만 3천 원만 줘요. 그럼 7만 7천 원은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얘가 치킨 사 먹어요? 국세청 줘야지. 결국 얘 50만 원 준 거 맞죠? 그리고 명분은 야, 너 어차피 내야 되잖아. 내가 내준 거야. 그럼 여러분은 지금 돈을 받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당한 거예요. 돈을 받으니까 당하는 거라고. 그러면 주면 어떡해? 주면 내가 하지. 이해되세요? 이걸 생각해야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은 돈을 받으니까 떼이죠? 그럼 왜 떼이지? 내가 먼저 낸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선납세금이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얘가 자산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삥을 뜯겼어요. 7만 7천 원. 그럼 내가 42만 3천 원밖에 안 받았고 이건 자산 맞죠? 들어왔으니까. 그럼 왜 얘가 자산이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 법인세 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그럼 만약에 100만 원 내야 된다 합시다. 100만 원. 1년 세금 구해보니까 법인세 100만 원 나와요. 자, 그럼 내가 이걸 신고 납부하려고 해요. 근데 국세청 데이터에 뭐가 적혀 있어요? 너 7만 7천 원 냈던데? A가 네 거 내주던데? 아, 그랬군요. 그럼 7만 7천 원 빼고 낼게요. 이렇게 되죠? 이만큼 덜 내죠? 그러니까 자산이지. 선납했잖아요. 그럼 나중엔 안 하죠, 납부를. 선납했으니까 나중에 돈이 안 나가죠? 나갈 돈을 미리 내놨으니까 돈 안 나가지 이제. 그러니까 자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답 보고 예수금, 선납세금 뭐지? 2분의 1 확률 막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을, 돈을 받았으니까 떼이겠구나. 근데 쟤가 내 대신에 내주는 거네? 그럼 나는 세금 냈다고 치지 뭐. 선납세금.
그러면 A는 뭐라고 할까요? 77,000원 갖고 있잖아요. 내가 내주려고 미리 갖고 있다. 예수금, 부채 내주려고 갖고 있고 국세청에 대한 부채가 되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부채라 원래 나에 대한 부채인데 내 대신에 내주는 거니까 국세청에. 그러면 얘는 선납세금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붕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 그리고 놀았다고 맨날. 그럼 얘가 돈이 이렇게 가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절대 안 헷갈려요. 왜냐면 알아버렸거든. 근데 맨날 선납세금 예수금 찍기 하고 있으면 언젠가 틀려요 또. 자 그러면 상황을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이걸 맨날 그림 그릴 순 없잖아요. 그럼 이제 떠올리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오늘 이자를 받는 날이네. 그럼 이자 수익을 먼저 적어요. 저는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논리 순서대로 푸는 편이에요. 이걸 먼저 잡아줘. 나 오늘 이자 받는 날이다. 근데 통장에 이 돈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근데 뭐 77,000원은 빼고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50을 받아야 하지만 이 중에 77,000원은 제가 안 주는데 어떻게 받아요? 하지만 내 대신에 내주니까 자산이다. 그리고 보통 예금은 금액 찾을 필요도 없죠. 컴퓨터가 맞춰줄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서 좀 잘 하시려면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통장에 50이 찍혀 있겠나? 42만 3천원이 찍혀 있겠지. 근데 여러분은 42만 3천원 가지고 이 붕괴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알겠죠? 찾아내야지 77,000원은 여러분이. 네, 그래서 이거 반대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 그래도 헷갈려 하시니까 은행 붕괴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렸었는데 은행 입장에서 해볼게요. 은행은 어때요? 오늘 이자 주는 날이죠. 그럼 아 오늘 이자 나가는 날이네 하고 이자 비용을 50을 먼저 찍어요. 발생주의니까. 그러니까 그냥 수익 인식하고 비용 인식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국세청이 나한테 시켰어. 15.4% 빼고 주라고. 그럼 그건 빼고 갖고 있어야 되죠. 미리 받아놨죠. 내주려고. 그래서 얘는 예수금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만 주겠지. 이것도 금액 찾을 필요는 없는데. 근데 여기서는 부채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은행 입장이에요. 얘가 은행.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은행한테 이렇게 받고 있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6번은 아까 풀어드렸으니까 안 해도 되죠. 5번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5번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들을 왜 이 문제들로 냈냐면요. 사실 전에 붕괴를 한번 해야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넣어놓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고를 2번 해야 되는 걸로 일부러 넣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싶었어요. 붕괴를 2번 적나? 네, 그냥 그렇다고요. 네. 그럼 5번은 어떻게 푸냐면 얘는 바로 또 푸는 게 아니라 직원 월급부터 한번 줘봐야죠. 그러면 바로 상황이 연결되네요. 방금은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 쟤가 나한테 원천 징수를 하고 줬죠. 빼고 줬죠. 이번엔 우리가 월급 줄게요. 지금. 그럼 이번에 우리가 은행한테 당한 거 또 해야지. 월급 주면서 야 너 세법 모르지? 내가 세금 계산해서 갖고 있을게. 예수금 나오죠? 여기에 선납세금이 아닌 건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 헷갈릴 건 없는 건데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렇게 하고 얘도 나머지만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예를 들어 이 사람 월급 300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300 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금 40, 보통 예금 260이라고 해봐요. 어쨌든 40을 국세청에 주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야. 그냥 그러라고 하면 그러면 돼요. 그래서 뭐 예수금 그러면 직원 입장에선 이게 선납세금이지. 우리는 이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왁구가 잡혀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5번 문제를. 월급을 이때 주고 삥 뜯어놨죠 지금 직원한테. 그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금 이렇게 와야죠. 푸는 법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오래 걸려도 이걸 그리는 게 한 문제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삥 뜯어놓은 거 내야죠? 자 이제 내래요.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거 냈죠. 국민연금 반띵 해야 되잖아요. 반띵. 근데 이 중에 80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 50%가 예수금인 거죠. 회사 그러니까 직원 부담분이죠 이거. 직원 부담분. 그니까 삥 뜯어놨지. 네가 부담해야 되니까 내가 삥 뜯는다 이거죠. 그럼 그거 삥 뜯어서 내는 거니까 그대로 와야죠. 여기서는 4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절반 또 내줘야 되죠. 회사 부담분. 근데 뭐 여기서 쓰라고 한 거는 세금과 공과니까 뭐 쓰라고 하는 거 쓰는 겁니다. 저는 사실 복리후생비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쓰라고 하면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내주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때 이 직원은 또 본사니까 비용은 500, 800도 잘 체크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료를 납부를 하는 건데 이걸 또 카드 결제하고 있죠. 카드 결제하는데 수수료 또 내놓으래. 수수료 8,000원을 갖고 와라. 그럼 수수료도 800번. 여기는 수수료 비용 쓰면 되겠죠. 언급이 있으면 뭐 그 계산 과목을 써주시고 없으면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카드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800 카드 수수료 비용은 안 바뀝니다. 요거는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생산직 직원 거 내주면 500번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카드 수수료는 절대 제조랑 상관없죠. 그러니까 얘는 고정, 800 고정.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카드 결제했으니까 다음 달에 돈 나가죠. 그리고 또 산 게 원재료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가 되고 카드 회사한테 다음 달에 줍니다. 금액은 뭐 찾을 필요는 없겠네요. 근데 나름 희소식이 있다면 오늘 드린 문제 있죠? 이게 여러분 시험 볼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 다 풀면 합격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처음부터 알려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분명히 시험 전에는 마스터 한다니까요. 여기까지 해놓고 10분 쉬고 50분부터 이제 다시 진도 나갈게요.